예, 안녕하셨습니까? 어, 계신 데는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뭐 곳곳에 강수량이 다 다르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음, 예, 지금 예, 참여하시는 분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표현과 스타일입니다. 표현과 스타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표현과 스타일 하면 표현은 뭐고 스타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표현의 스타일. 네. 저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스타일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아, 그런 매개체가 되죠. 그래서 표현과 스타일 이거는 같다고 오늘 보시면 됩니다. 오늘 스터디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제 4강입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표현과 스타일 하면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 누구와 대면하고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만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제가 이 강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는 대면을 합니다. 면대면이죠. 만나게 되고요. 또 대면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아무 정말 실없는 대화라 하더라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중요하고요. 우린 그냥 아는 친구, 동창, 혹은 같은 동역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나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한 관계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과 만나면 그냥 편하고 그냥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좀 다시 누구와 만나고 있는가를 사람과 대면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무엇 때문에 만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꼭 사람 볼 때 무슨 목적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냥 편하게 쉼이 있고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은 사실은 목적이 없는 것 같지만 다 목적이 있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사실은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만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거 글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표현과 스타일 아니에요, 그죠? 셀프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어떤가? 타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니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전도사라는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는 건가? 하지만 그 사람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는 말이나 행동으로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자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프만이라는 학자는 195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은 숨기고 바람직한 인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적으로 여기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사실 밑줄 쫙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상대방에게 드러내게 되지요. 내가 아무리 솔직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격이 없는 사람과 격이 없는 만남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정보도 선택적으로 정하죠. 선택적으로 셀렉트하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표현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과장치.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는 것을 얘기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상대방에게 또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자기 표현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인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과 스타일이 중요한 거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물질 또는 비물질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기서 소유물은 확장된 자아로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과시적 자기 표현을 위한 기재로 사용된다. 이게 말을 좀 비틀어 놔서 그런데요. 사실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예. 물질 또는 비물질을 통해 표현한다. 말이란 것은 비물질이죠. 그죠? 예. 말이 물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물질로 표현한다. 이게 뭘까요? 어, 물질은 뭐 옷이라든가, 그죠? 화장이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겁니다. 저분은 항상 나올 때마다 뭐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 혹은 양복 깃에 꽃무늬의 어떤 장식을 달고 나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대체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아, 십자가 목걸이 하면 아무개가 떠올라. 그 양복 깃에 항상 있는 그 꽃 상징, 심볼, 그걸 보면 항상 누가 떠올라. 라는 것은 자기 표현, 그 사람을 상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이 확장된 자아입니다. 나라는 본질, 김아무개라는 나라는 본질은 그냥 그대로 나지만, 네, 비물질이나 물질을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자아라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과 공유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extended self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또 때로는 과시적인 표현을 위한 기재로 활용이 됩니다. 1985년에 비교적 이게 가까운 때죠. 월크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은 많이 하죠.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존감. 자존감이 있어야 돼, 사람은. 자기 존재 의식. 자신감과는 다른. 그리고 뭐 이 자존감이 너는 없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가 실패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못 박는 얘기도 가끔 하죠.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이 있습니다. 명시적 자존감이라는 건요, 자신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뒤에서 내 욕하고 있는 건 아닐지. 혹시 뭐 누구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한테 미리 가서 내 얘기를 나쁘게 한 건 아닌지. 자, 이러한 것들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평가인데요. 그 심사숙고는 또다시 긍정적인 어떤 심사숙고와 부정적인 심사숙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것은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인식이 좋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자존감은 항상 좋은 걸로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거야. 사람들 혹시 나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 이런 거죠. 네. 자, 그다음 암묵적 자존감은 뭡니까? 의식 밖에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거 신경 많이 쓰이죠. 그린왈드와 버네지,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윌슨과 린제이, 스쿨러,
이런 사람들이 이 암묵적 자존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쳐보면 아마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쫙 나올 거예요. 예, 밖에서 생기는 자신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1957년에 나온 페스팅어의 인지 부조화 이론. 이건 정말 사회학, 언론학, 심리학에서 많이 무지하게 인용된 이론입니다. 사람에게는 일관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태도와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조화, 당황이죠, 당황. 부조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당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 일관성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자기 태도와 행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정리한 겁니다. 자,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간의 불일치가 클수록에 불안합니다, 사람. 분노 억제에 어려움이 생기죠. 초조함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깁니다. 이런 부정적 심리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명시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네. 자신이 스스로에 내린 평가, 그리고 남이 자기에 대한 평가. 이게 이 두 가지가 부조화가 되면은 불일치가 클수록에 불안. 왜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나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후한무치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럴 때 그 좌절, 때로는 공포. 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또 자기 과시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불특정 집단이고요. 또 때로는 특정 집단 속에 종교 집단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으로서는 불특정 집단에 속하지만은 우리가 하나하나의 어떤 뭐 교우의 역할로서 학생의 역할로서 또 어느 공동체 회사의 회사원으로서는 특정 집단 속에 납니다. 당연히 우리는 꾸미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명시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런 자존감의 불일치가 우리에게 크나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 초조, 불안 이런 것을 안겨다 준다. 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좋은 표현을 해야겠죠.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좋은 표현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청중의 수준에 적절해야 되고 명쾌해야 하고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해야 하며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청중의 수준에 적절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중의 연령, 성별, 학력, 삶의 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분 혹은 분별이죠. 구분보다는 분별이 낫겠네요. 여러분이 늘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성별의 사람입니까? 얼마만큼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하죠. 교회는 할머니들은 옛날에 그 어렵던 시절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박사의 박 박사가 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청중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 청중의 수준에 적절해야 한다. 예. 그리고 상대를 연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좋아하는가? 쉽게는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료를 공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연기해야 됩니다. 옷차림. 옷차림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참 그 옷차림 때문에 사단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옷차림에 대해서는요. 보수적인 생각과 약간 진보적인 생각의 중간에서 상당히 맞닥뜨림이 심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교회에는 민소매를 못 입고 갔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기도할 때는 안경을 벗어야 되고. 네. 뭐 어느 시대 얘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는가 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죠. 네. 목사님은 항상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줄무늬나 뭐 색깔이 있는 셔츠를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 장로님들이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예. 그런 것들, 옷차림. 그다음에 뭐 여성들의 경우에 가슴이 많이 펴진 옷. 막 추리닝, 슬리퍼. 예.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이제 여기서 가서 주보를
봤는데요. 그 주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주일 예배 그 순서 밑에 모든 예배 시간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열고 추리닝, 슬리퍼, 민소매 옷은 삼가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뭐 주일날 교회 마당에 교회 차량 외에는 주차를 금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썼고 이제 그런데 옷차림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요 옷차림으로 판단합니다. 옷차림이 무슨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비싼 옷이냐 아니면 뭐 엄청난 명품이냐 아니면 뭐 좀 어디 시장 패션이냐 이거와 상관없이 단정하느냐 단정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그 위치 그 자리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다룹니다만 이건 신뢰도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중으로서의 어떤 강의를 듣거나 이럴 때 옷차림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 앞에 섰을 때 내가 스피치를 할 때 누구를 설득시키거나 누구와 어떤 의견을 조율할 때의 옷차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뢰감을 주는 옷차림이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만색 엄청나게 좋아하죠. 까만색 옷을 많이 입고 아니면 감색 남자들 까만색 아니면 감색입니다. 전부 다 보면 이거 무슨 뭐 어때 보면 상갓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되죠. 아마도 짙은색 옷이 가볍고 밝고 옅은색 옷보다는 훨씬 더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쾌해야 한다는 뭐가 명쾌해야 되냐면 스피치의 효율성을 견지하려면 청준의 수준의 적절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고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듣는 사람이 쓰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의 공동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듣게 만드는 듣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매일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과시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과시의 욕망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 과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기 과시라는 것은 결과물이 잘 나와야죠. 그렇죠? 보이는 것, 자기 과시, 결과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듣는 사람이 쓰는 말, 듣는 사람이 수긍하고 듣는 사람이 잘 아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예. 내가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론, 그럴듯한 단어 쓸 수 있죠.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게 되고 공감을 낮추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대화에서요. 명쾌해야 된다는 것은 짧다라는 것과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고 오래 얘기하고 같은 단어 반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설득력을 높인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자, 서로 비슷한 뜻을 갖고 있거나 용도가 비슷한 말들도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 한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말인데 같은 뜻으로 쓰는 이런 경우가 더 많죠.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의 단어들 물론 어휘력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늘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 그거만큼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루함을 주는 그것만큼 지루함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 단어 말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다른 단어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초과하다라는 말. 그래서 이거 한문입니다. 초과.
넘습니다. 초과하면 넘칩니다. 이런 단어 바꿔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초과. 우리는 초과 달성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게 좋은 수학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결실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로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발음 운율이 비슷하지만 뜻이 다른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장단음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장단음 얘기를 하자면 또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혹은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송 작가들 요즘 너무 심하죠, 이거. 예? 습관적으로 너도 나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도 나도 다 쓰는 말에서 탈피를 하셔야 돼요. 예? 누가 넘어지면 자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능 프로에서 내 동댕이라고 나옵니다. 꼭 내 동댕이. 예? 내 동댕이. 그렇죠?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은 항상 어떻게 먹어요? 뚝딱 먹어요. 왜 꼭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남이 쓰니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이런 것들도 조금 바꿔보실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은 표현력을 가진 분이라고 칭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에 좀 낯간지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남들 앞에 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이 청중의 장점을 언급해 주세요. 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칭찬을 너무 잘해. 라는 그런 아주 기본, 밑바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야,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청중의 장점을 자주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현에는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예.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르고 전개가 되고 또 결말이 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죠. 시작과 끝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뭔지 아실 겁니다. 보편적인 얘기, 이 얘기는 더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 이것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리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자기의 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관을 넣으십시오. 예, 관. 사람 들어가는 그 관이 아니라 예, 관. 그다음에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방향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것. 옛 선조들도 우리의 선현들도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예, 그분들은 길이길이 오래 남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기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방향성을 항상 제시를 해 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원고 없이 말하는 연습이 뭘까요? 네. 원고 없이 말하는 연습. 보고 즉시 묘사하는 연습. 기억 떠올리기. 이것은 원고 없이 말하는 연습과 보고 즉시 묘사하는 연습에 이 기억 떠올리기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경험, 인상 깊었던 일, 가슴에 와닿았던 사물, 영화, 정책, 책, 그림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다 인용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그렇죠. 과거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죠. 그다음에 인상 깊었던 일. 내가 최근에 겪었던 인상 깊었던 일. 어디 가다가 지하철을 가다가 봤는데 쓰러진 사람 뭐 널브러져 있는 술에 취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유 저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일으켜 세워서 뭐 그러더라. 라는 인상 깊었던 일. 그다음에 가슴에 와닿았던 사물 제가 어디를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에 어디를 걷는데 누가 조그마한 하트 모양의 뭐를 바위에다 뭐 그려놨는데 그게 예뻤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영화, 책, 그림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억을 떠올리고 이거를 말할 수 있다면은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 자료는 스킵 넘기셔도 돼요.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특징, 자기 특징의 표현 한계는 어디인가를 늘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실, 지금의 트렌드는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코로나도 있을 수가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환경, 군사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이 얘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주제를 가지고 화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여성이라고 해서 군대, 군사 문화에 대해서 특히 시사적인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 여자는 뭐 군대 안 갔다 왔잖아. 그러니 뭐 몰라도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다 알아야 되고 남성이 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트렌드를 항상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트렌드를 놓치면은 일단은 아이고 뭐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아, 저는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무서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그럼 그 말씀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묶여야 돼요. 그때 이야기. 지금 현실의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자, 표현 기법이 나오는데요. 자, 특수 표현 기법이 뭘까요? 관점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아까 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맥심, 예, 맥심화 이게 있고요. 과장이 있고 약화가 있고 아이러니가 있고 도치, 반복이 있습니다. 맥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맥심. 사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맥심. 영어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이고, 누가 오셨네. 맥심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이번 클래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격언이나 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격언이나 금언, 맥심. 예. 뭐 최고, 극대 이런 표현도 있죠. 예.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맥심. 그러니까 격언이나 금언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써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네, 이야기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맥심은 맥심의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예를 들어 드릴까? 뭐 누가 어떤 것들을 발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동안에는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계산 운전기사가 이걸 내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돈통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카드로 찍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바로바로 내려가는 어떤 장치를 만들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그거는 버스 회사에 좋은 거지 뭐 일반인들에게 좋지. 근데 사실은 버스 기사나 일반인들 누구에게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가 이제 편한 겁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편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양심이 없어서 누가 거기다가 돈을 좀 덜 넣는다든가 그런 행위를 갖다가 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구나 편한 것이다 이건. 와 이건 대단한 발명이다.' 뭐 이러한 것들로 하는 것이 과장된 기법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의 장단점을 꼬치꼬치 얘기해 주는 것 하다 보면요. 이야기가 곁길로 새게 되겠죠. 그다음에 약화라는 것 쪼끔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 또 아니 강도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는 이 약화 표현을 씁니다. 예.
단어들도 그렇죠.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도 곧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다면요. 이 세상의 언어들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불쾌하고 무섭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약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특수 표현 기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이러니한 것들은 항상 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죠. 이러한 것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부자가 뭐 잠을 못 잔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도치 반복은요. 어떤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자주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복은 강조를 위해서 쓰게 되죠. 도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꾸로 이제 도치는 거꾸로죠. 예. 이러한 것들이 특수 표현 기법으로서 강조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이죠.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국가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강조죠 이게. 국가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바쳐 만든 나라가 영원할 수 있느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진 전쟁의 한 위대한 전쟁터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위대하긴 뭐가 위대해요? 전쟁터 잔인하죠. 네? 과장이죠, 과장. 위대한 전쟁터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이 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에게 그 전쟁터의 한 부분을 마지막 휴식터로 바치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는 수많은 수많은 아니고 강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과장도 있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도 이 연설문 하나에도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명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저는 참 명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현장을 묘사하는 기법은 시적 묘사가 있고 회화적 묘사가 있습니다. 어떤 거가 더 간단하고 어떤 게 좀 더 장황하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러나 회화적 묘사가 장황하다는 의미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화적 묘사는요. 보다 우리가 눈으로 선하게 볼 수 있도록 묘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고민해야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바다를 갈랐어. 홍해를 갈랐는데 그 갈라지는 모습이 물론 성경에 대충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과장 아까 말한 과장 뭐 도치 약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얼마만큼 회화적으로 묘사해. 눈으로 보는 것 같다. 설교 말씀이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을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이러한 것. 자 시적 묘사라는 것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묘사죠. 그러나 정말 재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묘사입니다. 시적 묘사. 그냥 시예요. 예. 돌아가신 소설가 최인호 소설가 작가의 어머니가 하셨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선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상을 하더군요. 자기 어머니는 일자 무식, 뭐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신 분인데 가끔씩 어머니의 묘사가 나를 놀라게 했던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적 묘사죠. 그분이 무슨 뭐 얘기를 장황하게 아까 얘기한 서론, 본론, 기승전결 이거 동원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짧은 그 단어들 우리가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에게서 가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참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엄청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시적 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그 최인호 작가의 어머니가 하셨다는 표현. 고운 모시 저고리를 입고 누가 이제 지나가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저쪽에서 아주 곱디 고운 한복 저고리를 입고 지나가는 그 분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 모시 저고리 곱기도 하여라. 눈만 흘려도 찢어질 것 같고. 예, 이런 게 시적 표현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했던 얘기, 어떤 절기가 지나면 노릇꼬리만큼 길어진다. 낮이. 뭐 이런 것들. 노릇꼬리. 왜 하필 노릇꼬리에다 비교를 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시적 묘사입니다. 예. 이런 현상을 묘사하는 기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중에서 나온 글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흑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자, 이게 뭡니까? 반복이죠. 흑인은 흑백 분리로 족쇄와 인종차별의 쇠사슬에 묶여 족쇄에 묶였고 쇠사슬에 묶였대요. 예. 이건 사실 묶였다는 의미에서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족쇄와 쇠사슬에 묶여. 예. 그런데 족쇄와 쇠사슬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 족쇄는 다리를 묶는 거고 쇠사슬은 뭐 몸을 칭칭 휘감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묶는 수단이라고는 같은 거지만 이렇게 놈으로 인해서 족쇄와 쇠사슬 훨씬 더 강조가 되면서 뭔가 표현이 더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네. 그리고 답답한 감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답답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답답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보다는 답답한 감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훨씬 더 표현이 풍성하고 다양한 것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은유라든가 직유라든가 반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유법을 우리는 많이 쓰죠. 뭐뭐 같다. 예. 은유는 이제 뭐뭇은 뭐뭐처럼 뭐 이런 거고요. 직유를 참 많이 씁니다. 아유 그 자식 참 악마 같은 놈. 직유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 은유나 반유 이런 것들이 조금 반전적인 어떤 표현들이 사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극화 기법이 뭐냐면 대화 실현이죠. 그다음에 의인화 기법, 어떤 물건을 의인화시키는 거죠. 연필, 뭐 가위, 내 지금 책상 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인화시킬 수. 이것으로도 이야기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글을 쓰실 때도 내가 마치 어제 내가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끝나고 집에를 들어갔는데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고 이 하루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이 시계는 느린 걸음으로 간다. 이런 의인화 기법. 대화 실현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면접을 앞둔 분들에게 혹은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상대와 대화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대화 실현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옆에 해주실 분이 없으세요? 있으면 참 좋습니다. 대화 실현을 이게 좀 애들 같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 방법입니다. 특히 자꾸 내 말을 꼬집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한 분 구하셔서 내가 지금부터 내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설득을 해볼게. 설득당하지 않고 계속 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만들어서 해보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자, 의인화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시계, 그림 이런 것들을 그림에서 마치 살아나서 내 앞으로 걸어 나온 것 같다. 무섭긴 좀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 연습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연상과 실제. 연상이라는 뭐죠?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는 거. 우리가 어떤 무슨 문, 독후 감상문, 혹은 또 어떤 영화 감상문 이런 것들을 쓸 때에 혹은 뭐 나를 소개하는 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격이 있는 글, 격이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어려운 글, 힘든 어떤 학문적인 내용, 또 텍스트적인 어떤
내용들을 쓰는 것보다는요. 나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학교 얘기서부터 해 가지고 대한 자유현상 글쓰기. 그다음에 나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자존감 얘기, 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발상을 좀 모아 보고 나에 대한 생각 지도도 한번 그리다 보면 우리의 표현 에 훨씬 더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첨삭 및 피드백 등에는 꼭 해야 되죠. 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표현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 스타일에 대해서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이 4 강까지 오기까지 누누이 강조드렸죠. 거울도 자주 보시라고 얘기하고 녹화가 가능하면 녹화로 보실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조력자를 옆에 반드시 두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플러스할 것은 플러스하고 깎아낼 것은 깎아내는 첨삭 그리고 피드백. 예. 다시 예 '내가 고쳤다. 내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시행했을 때 들어오는 피드백은 과연 어떤가라는 예 고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보자고 그랬는데요.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예 유튜브 많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아직 한 분도 질문을 하신 분이 없는데 오늘은 재미가 없으신 건지 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면 그냥 갈까요? 예, 그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헐리우드의 배우들 중에서는 연기 연습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고 했다라고 하죠. 연기라는 것은 모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사실은 모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것들을 본따서 흉내를 내는 거죠. 만화 캐릭터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또 말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흉내내는 것. 또 동물 캐릭터. 동물들이 화가 났을 때, 동물들이 웃을 때, 뭐 강아지들도 웃지 않습니까? 예, 동물들이 좋아서 날뛸 때, 이러한 캐릭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표현력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로운 캐릭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면은 스타일의 종류에는 격식체가 있고 친근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고 문어체, 구어체는 이미 했고요. 격식체, 친근체 했어요. 예, 했네요. 예, 그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친근체 언어입니다. 친근체 언어가 참 많이 안 쓰이지요. 뭔가 조금 존중하는 게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친근체라는 것은 우리가 사석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식사 때라든가 아니면 면담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했을 때 친근체가 주는 어떤 느낌은 상당히 다르죠. 예. 했어요? 하셨어요? 뭐 했습니까? 이거보다는 네, 하셨어요?가 훨씬 더 친근체지요. 격식체라는 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단아까 우리가 군대에 가면 남자들 처음 뭐 배우게 된다. 요 쓰지 말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런 거죠. 그게 바로 격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죠. 유치하거나 조악한 스타일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치하거나 조악한 것은 어떤 사적인 대화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막 가니까요, 요즘에. 쓰는 단어들도 그렇고, 유행어를 모르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예, 물론 뭐, 알고 쓰고, 뭐, 이런 거, 뭐, 상관없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조금 너무 우리가 매달리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풍성하게 하기는커녕 훨씬 조악하고 유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회사에 안 나가기 전에 안식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떤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이제 집에서 놀고 먹게 되셨네요. 사실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격의가 없다 하더라도 어, 후배가 선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 놀고 먹게 생겼네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제 백수로 가시니 뭐 위로해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한 의도들이 때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은 대화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현은 그래서 장황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예. 그것이 구체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집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들으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셔야 좋겠죠.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뭐 간결한 표현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절이 자주 올 수 있고 또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자주 넘어지시고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고 육식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아까 들어드린 예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얼마 전에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살짝 발을 접질렀는데도 골절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은 골다공증이라는 얘기가 거의 99%인데 골다공증에 물론 조심은 하셔야겠습니다만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표현은 장황하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얘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정을 다양하게 하는 연습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때 화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언쟁이 생기는 그 경우 그러한 것들의 90%가 예 표정에서 무뚝뚝한 표정 말투에서 나옵니다. 특히 표정이 그렇죠. 내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표정 때문에 상당히 뭐 손해 보는 일이 있고 가끔가다 원하지 않는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 했을 때는 내 표정은 어떤가 살펴보는 연습,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거울을 자주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 지금 그때 이후로 자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 거울을 자주 보시고요. 또 가끔씩 예를 들어주시는 거 아까 골다공증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예 내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섞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좋은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슬펐다, 기뻤다, 즐거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무척 기뻤습니다. 제가 그 일로 인해서 무척 슬펐어요. 표정도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죠. 그리고 옷차림에 대해서인데요. 이 옷차림은 신뢰도와 아까 직격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참 애석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자켓 살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켓을 차려입은 사람과 그냥 점퍼 차림의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조사 결과입니다. 자켓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줬다 이런 조사 결과는 너무나 이건 흔한 조사 결과입니다. 옷차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MSG는 뭐 하도 요즘 개그 프로나 예능 프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약간의 과장과 재미를 가미하는 것, 조미료를 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 게티스버그 연설문에 아까는 연설문 중간이었는데 서두인데요. 이런 것들 80하고도 7년 전 예, 그냥 87년 전 하면 되는데 이게 강조입니다. 이 표현도 80하고도 7년 전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아무도 못 알아들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선조는 이 대륙 위에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국가는 자유에 의해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절대 명제를 그 존재 이유로 삼았습니다. 이게 번역문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이 문장을 보면 상당히 힘 있는 문장이 돼 있죠. 요즘에 우리의 말들은 상당히 보드로워지고 부들부들해지고 약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조점 하나로 인해서 문장, 특히 서두에 이런 강조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장이 힘있게 이어져 갑니다. 예, 말 마찬가지. 이게 연설문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치면 설교문입니다. 예,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강조가 중간중간 마디마디에 있어야 집중을 하게 되겠죠. 예. 자, 우리 선조들은 대륙 위에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했을 때와 이 대륙 위에와 이 국가는 했을 때와 예,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요런 문장 하나 그 게티스버그 자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87, 8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서 이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여기 이 나라에다가 정부라는 형태를 조직했을 겁니다. 그 나라는 동부 지역 여기저기에 널쳐 구체적입니다. 그죠? 그들이 추구한 이상이란 아마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적 독립은 중요한 것이고 각 개인은 다른 개인만큼 존엄하다. 뭐 이런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앞의 문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는 힘 있고 강조되는 문장이고 이거는 약간 군더더기 같죠? 자세히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들어가니까 신뢰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니까 조금 격식이 없는 것 같죠? 형태를 조직했을 겁니다. 여기저기에 있었고. 그러나 이 글은 상당히 이 글보다는 장점이 뭐냐면 부드럽고 구체적입니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요거는 제가 교육 자료를 띄워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런 표현 방식과 이런 표현 방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자, 다음은 사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합니다는 점에서 글보다 인상 관리를 하는데 분명하고 효과적이며 강력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사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표현, 그 나를 소개하고 우리를 소개하는 때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누구나 다 카메라를 전 국민이 카메라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과거에는 카메라 하면은 돈 있는 집 사람들, 자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카메라였는데 지금 카메라를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사진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뭐 세워서 찍어라 그래야 다리도 길게 나오고 옆으로 카메라 전화기를 뉘어서 찍으면은 퍼져 나온다 뭐 이래서 또 요즘에 세워서 찍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눕혀서 찍으면 좀 퍼져. 근데 그 눕혀서 찍는 분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욕심. 다 나오게 하기 위한 욕심. 음식을 찍는데 옆에 반짝. 근데 그럼 여러 컷으로 나눠서 찍거나 아니면 조금 세워서 뒤로 찍으면 되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다 나오게 하려고 눕혀서 찍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진,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사진 찍을 때, 내 얼굴 찍을 때 어디 섬기는 분들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사용 굉장히 그 어느 방법,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과거는 거의 다가 여권 사진이나 명함판 사진 같은 걸 냈죠. 근데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진들을 냅니다. 어떤 분은 아예 옆모습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지만 표현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예. 이거 쑥스럽게 제 사진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제 사진을 올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이 달라요. 조금씩 다르고 그게 똑같이 비슷하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자 비슷해서 이런 옆얼굴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흑백 사진과 또 컬러 사진이 얼굴이 다릅니다. 근데요, 어디다가 뭐를 홍보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할 때는요, 항상 글과 함께 사진을 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냥 극단적인 예로 이 사진으로 한번 가지고 가죠.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은 없습니다만, 프로필 사진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다 기고를 했다, 주보에 글을 쓰고 목사님 얼굴을 실었다 했을 때, 글이 여기에 있는데, 오른쪽 사진, 글이 여기 있는데 사진 시선이 여기를 향하고 있으면요. 이 글 파임 안 봅니다, 사람들이. 이 시선 따라서 흘러나가. 글이 이 사진의 경우, 왼쪽 사진, 글이 여기에 있으면
사람들은 얘의 시선을 따라서 그 글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항상 사진, 어떤 프로필을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 말씀, 뭐 교회 소개 이런 걸 낼 때 사진을 만약에 실으시게 된다면 시선이 글 쪽을 향해 있도록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뭐 마스크한 사진, 그다음에 이집트 가서 뒤집어 쓴 사진, 다 이게 표현입니다. '아, 제가 어디 가 있구나.' 이 마스크를 쓴 사진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공감하고 있는 게. '아, 지금은 코로나 시국. 근데 내렸어.' 근데 이건 뭐 사진 찍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오른쪽 사진은 '아, 제가 이 피라미드 근처에 가서 저 동네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거를 쓰고 사진을 찍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간접적인 표현 방식인 거죠. 자, 이 파도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무서움? 예. 일단 무섭다. '야, 멋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또 저런 파도를 맞아본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르죠. '야, 예.'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요. 나는 평소에 쓰는 단어, 평소에 쓰는 어투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말의 내용과 공감을 해서 듣는 게 물론 공감하라고 공감할 만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예. 그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표현하는 표현 방식 중에 그 사람이 과거에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건드렸다. 음. 참 어려운 거죠. 예. 이 파도 치는 그림을 보고 '야, 멋있다. 웅장하다. 바다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 뭐 바다는 무서운 곳. 엄청나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듯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도 다 다르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예. 나는 같은 단어 정말 곧이곧대로 그냥 하나의 가감 없이 나는 이런 의도 그냥 상황을 얘기한 것뿐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해바라기 뭐 저기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저기 해바라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해바라기 이런 걸 보면 계절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먼저. 자, 이러한 것들이 언어가 아니더라도 시각적인 것으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표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상징성, 표현의 상징성 이러한 것. 어머니 떠오르죠. 지금은 저런 밥상을 보기가 드뭅니다만 그래도 일정 연세 이상이신 저거 보고 뭐 저 감동하면 일정 나이가 연식이 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밥을 해 놓고 식을세라 저렇게 해 놔도 식습니다. 예. 파리 앉지 말라고. 어쨌든 예, 저렇게 해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들의 모습, 할머니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림의 상징성. 그렇습니다. 푸근함이죠. 저걸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난 저런 밥상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 어? 야 씨 열받네 다시 생각해도. 난 맨날 찬밥댕이에다가 내가 차려 먹었지.' 예. 뭐 그것도 이제 '아, 그렇게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예. 나는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 이거는 이미 얘기한 내용과 중첩됩니다. 예. 그 말씀 드렸죠. 내가 투표를 하는데 어떤 후보자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꼭 내 표일 수만 있는가라는 얘기 했고요. 내 활동 공간을 점검하자는 것은 끼리끼리 논다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밖에 나올 게 뭐가 있겠어.'라는 얘기가 들을 수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표현을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표현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내 활동 공간을 점검하는 겁니다.
SNS 나는 안 해. 아, 너무 싫은. 근데 싫은 글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SNS하고 담 쌓고 산다. 예. 자유입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표현력, 나의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꾸고 자극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기계치기 때문에 잘 못해. 하지만 그거 아니면 거울 보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나에 대한 발견, 나에 대한 성찰, 나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바로 자존감의 발견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에 대한 발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돼서 무슨 다시 나에 대한 발견을 해야 돼. 그러나 끊임없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책을 통해서건 뭐 아까 얘기한 SNS를 통해서건 나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나의 한계 혹은 어, 뭐 가끔씩은 나의 우월함, 이런 것도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에 대한 성찰과 나에 대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누가 합니까? 내가 저 사람 흉내내고 저 사람을 꼰땄는지. 아주 유명한 인, 정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람, 백종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죠? 충분히 다른 사람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개발하시고요. 스토리는 여러분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어렸을 때 또다시 그 얘기를, 그거를 꼭 듣는. 주유소 알바했던 기억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싶은 그것과 자기 이야기, 맨날 뭐 옛날에 유학 갔던 얘기,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뭐 젊은이들에게 옛날 박보문 왔다는 얘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 스토리의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스토리란 것이 어떤 거냐면요. 스토리에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님 얘기예요.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네.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친한 친구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그분도, 아버지 친구님 분도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한 집은 과수원집을 해서 정말 부자였고, 한 집은 정말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아버지를 한번 만나자고, 친구니까, 뭐 어렸을 적 같이 자란 친구니까 이제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를 하셔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셨고, 이 장로님이 상당히 부를 축적하셨는데, 그 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교회 건축하는데 또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쓰셨습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만나서 점심을 먹자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니까 부담 없이 아버지 나가셨는데 점심을 사고 나서 봉투를 하나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봉투를 받았는데, 아니 왜 당신 임자가 나한테 봉투를 주나? 라고 저희 아버지는 물어보셨겠죠, 그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이 한참 이제 허공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임자는 모를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엄청 가난했지 않나.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내가 그때 어른들도 몰랐는데 당신네 집에서 기르던 닭을 몰래 잡아먹었다. 그게 일평생 걸려서 장성해서 내가 좀 지금은 돈을 벌고 밥이나 먹게 됐으니 이 닭 훔쳐먹은 닭값을 내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이지만 자네한테 주는 거라고 해서 봉투를 내미셨답니다. 그 봉투는 100만 원이 그때 들어있었고, 닭 한 마리 값이 100만 원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랬겠죠. 자, 이런 게 스토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스토리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정장론입니다, 그분이. 아, 참 대단하다. 제 두 분 다 이제 하늘 날아가셨는데, 그 얘기가 아직도 떠오르는 거죠. 이런 스토리, 제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스토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자,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몸동작, 옷차림, 그다음에 표정, 그다음에 자세까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위치, 이것도 언어라는 거예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것으로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어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어렵습니다, 사실. 표정, 아까 얘기한 옷차림. 그래서 이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와 함께 혹은 단독으로, 이게 말이 참 애매하죠. 함께 써도 의미 전달의 수단이 되고, 그냥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단독으로 써도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있어도 표정을 보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싸가지 없는 놈이다, 팔짱 계속 끼고 있으면, 턱을 괴고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다 의미 전달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버릇이 있으세요? 말씀할 때 상대방은 그 버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비언어적 non-verbal communication입니다. 자,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야, 표정은 못 속여. 야, 내 눈을 보니까 알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수사관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통신수단, 그러니까 소통수단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월드, 버발 버라이어티. 이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높답니다. 퍼듀 대학의 샘 블랙 교수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교수가 이 분석을 전문가적으로 했는데 책이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이라는 책인데요. Non-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어떤 기술, 소통하는 그 요소 중에서 비언어적, 옷차림, 표정, 눈초리, 얼굴 모양, 자세, 앉아있는 자세가 있고 서 있는 자세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저만큼 7%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첫인상 정말 중요하다. 물론 첫인상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한 편견,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내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말보다는 비언어적,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많은 게 이제 vocal variety, 목소리, 음색,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에는 반복 기능이 있습니다. 반복 기능. 버릇이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몸동작이라든가 앉아있는 자세, 다리 꼬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다리 꼬고 있고, 팔짱 끼기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팔짱 끼기 좋아하고, 턱 깨고 있는 사람은 항상 턱 깨고 있고, 꾸부정한 사람, 자, 그러한 반복적인 기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강조 기능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두 번째, 중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예. 엄지손가락은 최고, 옳다, 좋다, 오케이.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손가락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세웠을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강조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칭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대체하는 기능이 됩니다. 보충하는 기능도 되죠. 말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몸동작, 옷차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보충됩니다. 그 사람을 보충합니다. 컴플리먼트. 그 다음에 규제 기능을 하게 되죠. 말을 많이 하고 말로만 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몸동작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잦아들 수 있는
그다음에 부정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컨트라딕션이죠. 부정 기능이라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이게 조화입니다. 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는 있습니다. 자, 특성은 신뢰도 높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아, 쟤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아, 쟤는 항상 저래. 라는 것이 어떤 비아냥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신뢰, 아, 항상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상황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 왜 저 상황에서는 왜 저 사람이 저랬지? 왜 하늘을 쳐다봤지? 왜 한숨을 쉬었지? 그 다음에 규칙을 따릅니다. 예. 어떤 특정한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요. 항상 빨간색 옷만 입어. 노란색 넥타이만 매. 푸른색 스카프를 저 여성은 좋아한다. 예. 그렇죠. 그것이 자기의 기호인데 항상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규칙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규칙적. 예. 여러분, 옷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방송하는 앵커들 옷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게 잘못 무슨 잘 보이려고 신경 쓰는 게 멋있어 보이려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SBS 프로그램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모피 코트를 입었다면 아마 사형당했을 거예요. 그 깃에 약간 털이 달리는 옷을 입고 나와서 항의, 전화, 인터넷 댓글 엄청 올라왔습니다. 동물농장 진행자가 동물 털이 사실 그 나이롱 가짜 털이었거든요. 근데 시청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앵커가 선거가 한참인 시절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다. 그럼 그 반대편에서 너 빨간색 넥타이 메고 나왔으니까 너 아주 노골적으로 광고해라. 너 이 죽일 XX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성, 규칙을 사람들은 따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복수적이고 복합적입니다. 그다음에 다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들이 상당한 높은 그 소통 수단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설교하실 때 몸동작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 바지 주머니에. 가리고 있어도요.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예, 그런 것들. 자, 효과적인 그런 비언어 표현 기법은 뭘까요? 언어와 일치하는 표정, 몸짓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주지 않아야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은 되게 정갈하게 하는데 짝다리를 짚고 있고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있다. 해석상의 혼란 오죠, 그러면. 저게 진짜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는 외국인들 만날 기회가 뭐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에 대한 이해, 다중의 비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애들 머리 만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귀여움의 표현이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큰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저쪽 동남아의 어떤 국가는 신성시, 애들의 머리를 신성시해서 애들의 머리를 만지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손가락도 다릅니다. 예. 오고 가라는 표현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사전 경험, 이게 직접 경험은 아니라도 간접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효과적인 비언어 표현 기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내가 표현해서 원활한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담에 대한 사전 경험이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뷰하러 갈 때 방송국에서 많은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작가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그 작가의 책 한 권을 안 읽고 가서야 되겠는가? 라는 얘기를 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표정을 봤을 때나 또 나도 모르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손가락질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학수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바닥 긁는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신체 언어라는 것이 또 있죠. 예.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시선, 자세, 동작학, 키네식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남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시선, 자세. 예. 그럼 이 자료를 다 이제 가지실 거니까 따로 뭐 보충되는 것만 조금 어디다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몸의 움직임이란 것은 어떤 걸까요? 큰 움직임, 작은 움직임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내 몸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고 그 뜻 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사실은 별 뜻 아닌데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얼굴 표정 당연히 그렇겠죠. 화난 표정. 시선, 눈을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시선 어디다 두세요? 남들에게 말씀하실 때. 눈을 쳐다보는 게 적당합니다. 예. 그다음에 자세. 내가 서 있는 자세.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상 있는가. 손 넣는 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동작학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게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게 되고 외국에서는 안 되는 거고. 몸 동작, 제스처, 예. 핸드 제스처, 손, 뭐 V자 그리기, OK 사인, 하트 모양 다 이게 다 통하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자세, 삐딱하게 서 있는 거. 앉아서 다리 꽈을 때 무릎 방향 어디로 가야 돼? 예. 무릎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다리를 꼬고 있으면 아주 많이 건방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리를 올려놓은 자세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리 꽈을 때 무릎과 무릎에서 다리까지가 상대방의 정면을 향하고 있을 때는 상대방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에크만과 프리센이 상징 동작, 설명 동작, 적응, 조절, 감정 표시. 예. 이것은 한번 그냥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얼굴입니다. 그다음 거의 자연 발생적인 정서를 표현하죠.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건 공통적이 아닌가 싶어요. 슬플 때,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단순히 그다음에 즐거울 때, 환희를 느꼈을 때, 예. 이러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비언어적 메시지가 얼굴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아는 것들이, 느끼는 것들이 우리는 많죠. 행복, 슬픔, 분노, 놀람, 두려움, 불쾌. 동양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더 표정이 다양하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그 문화의 차이겠죠. 문화, 종교. 그다음에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더 다양하겠죠. 기쁘면 기쁜 것이 금방 나타나고 슬프면 슬픈 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이들 아니겠어요? 자, 요런 얼굴 표정의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폴 에크만, 아까 어디? 네, 에크만이 상징, 설명, 적응, 조절, 감정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excited, tender, 편안한 느낌. happy, 슬픔, 화남, scare, 놀람. 예, 이런 표정들. 조금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근육도 다양하지만 얼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심리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 눈입니다. 예. 디렉션이 있고 듀레이션이 있고 퀄리티가 있습니다. 방향성,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말을 하고 어디로 어떻게 얘기하는 것. 눈을 보고 말을 하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네.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마. 이 우리나라 이게 옛날부터 어딜 눈을 부릅뜨고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사람 눈 보고 얘기하는 걸 가장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많이 젊은 세대들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랬죠. 어디 똑바로 쳐다보냐. 눈 똑바로 쳐다보고. 가장 좋은 것은 시선을 봐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합니다. 안 되더라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시 지속 시간입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가끔 시선을 아래로 위로. 그러나 말할 때는 대부분 퍼센테이는 50%입니다. 50% 이상은 그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 경치가 참 좋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여기 경치가 참 좋네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대에게 얼마만큼 편안함을 주는지, 얼마만큼 설득력을 주는지, 네, 응시 지속 시간, 그다음에 질적, 퀄리티, 눈으로 말하는 것. 애걸복걸하는 것도 눈으로 표현할 수 있고, 네, 확신에 찬 것도 눈으로 표현할 수 있고, 슬픈 거 당연히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디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 허공을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의 갈 길,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정면만 보시나요? 대중들을 보실 때는요, 6대 4 정도 비율은 너무하고, 한 7대 3 정도로 정면과 물뿌리개로 이렇게 훑듯이 쭉 이렇게 훑듯이 시선을 고정시키지만 말고 여기저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누구랑 눈이 딱 마주치면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선입니다. 왼쪽 시선은 좀 강해 보이죠. 어딘가 세고 찔러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시선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시선은 어딘가 모르게 애잔한 느낌, 슬픈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게 전체 사람의 얼굴 모습 생긴 것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쳐다보기. 자, 정보 전달의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관계, 거리가 있고요. 쳐다보는 거는 쳐다보는 눈빛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다르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리,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남을 훑어본다는 건 참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 훑어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위아래로 정말 옷 색깔 조화가 끝내주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눈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아니죠. 위아래로 이렇게 봐주시면서 얘기해요. 그런 것들. 예. 아까 경치가 참 좋은데 하면서 앞만 보고 얘기한다. 이상하잖아요. 시선 피하기.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나 곤란한 상황, 무관심의 표현,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하고 감이 다르네. 뭐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시선 피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개, 쳐다보기와 시선 피하기에도 이런 기능과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공간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토크라는 게 있는데요. 공간 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프로제믹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공간적인 개념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공간,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이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적 공간 등 여러 공간을 구성하고 이용하고 살아나갑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간 설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공간은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여기 한계다. 여기 밖에는 또 다른 그거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친밀거리라는 것이 있죠. 예, 이게 45cm 이하입니다. 예. 자, 친해지고 싶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도 나와 친하다고 생각하면 45cm 거리 이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퍼스널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개인 거리죠. 이게 45에서 120cm입니다. 예. 이 정도가 개인 거리. 무난한 거리죠. 무난한 거리. 예. 45 이상에서 120cm, 1m 20 정도. 그 다음에 1m 20에서 3m 60까지 떨어지면은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냥 사무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사무적 거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냥 친하지 않은 사람. 근데 일로, 업무로, 예, 공적으로. 이게 social distance. 그다음에 공적 거리라는 것이 대중. 영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겠네요. public distance. 이게 360cm 이상입니다. 예. 요 거리를 잘 생각하셔서 내가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밀침을 당하거나 뭐 저리가 45cm에 저 사람도 원한다면 45cm. 예. 요거를 에드워드 홀의 공간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접촉이라는 게 있죠. haptics. 가장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네. 근데 친한 정도에 따라서 신체 접촉이 달라집니다. 이거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예. 물론 외국은 악수, 포옹, 입맞춤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좀 다르지요. 예. 남녀 간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 인사법 따로 있고 또 여성들은 뒷걸음질하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이 거부감이나 공포감이라는 거, 약간의 공포감까지는 좀 심하지만은 조금은 주저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그때는 사오정이죠. 예. 왜 뒷걸음질? 내가 그렇게 싫은가? 이게 물론 싫어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 햅틱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어떤 표현 수단이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헤어스타일, 머리카락, 수염, 길이, 색깔, 스타일, 이게 뭐 이런 가치관들을 뭐 인격, 연령, 직업, 태도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회가 많이 바뀌고 관용의 사회로 가고자 노력들을 하죠. 관용의 사회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머리 염색하면은 날라리들, 뭐 양아치다, 뭐 노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염색을 합니다. 아니 까만 색깔은 되는데 왜 노란색은 안 되냐? 뭐 이런 그렇죠? 그다음에 체격, 의복과 장신구 아까 얘기했죠? 항상 십자가 목걸이를 단다. 항상 꽃무늬 액세서리를 양복 기세에 단다. 자, 그다음에 입고 있는 사람의 의복과 장신구는 그 중요한 정보 출처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옷 입고 있는 스타일 보고도 이 사람 성직자구나, 이 사람은 교수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자, 물론 그게 빗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다음에 직업을 나타내는 제복이 있죠. 네, 근데 제복은 뭐 군인들, 경찰, 그렇죠? 예. 목사님들 가운 그 입구 밖에는 뭐 시장 보러 가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예. 어쨌든 직업을 나타내는 제복이 있습니다. 유사언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음색, 목소리의 색깔, 강도, 속도, 고조, 타이밍, 불리음. 예, 불리음이라는 것은 고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높은 거와 낮은 거. 예. 그다음에 패턴, 일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랄랭귀지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줄 수 있고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발표자의 자세. 발표자는 뭐 스피치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입니다.
눈동자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시선을 고루 분산하면서 마주칩니다. 원고, 천장, 창밖, 땅바닥, 여기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원고, 천장, 창밖, 땅바닥. 이 중에서. 그래서 이것도 또 느낌이 달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창밖을 보시는 뭔가 걱정이 있으시구나. 네. 땅바닥. 절대 땅바닥 보지 마시고, 절대는 아니지만 창밖 보지 마시고, 절대 천장 보지 마시고, 천장을 보실 땐 눈을 감으세요. 원고는 보셔도 그만, 안 보셔도 그만. 표정을 밝게 하고 편안하게 자신 있게, 이건 뭐 입에 발린 소리고, 자신 있는 말도 정확한 발음도 그렇고, 팔짱은 안 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특별한 경우 있죠. 뒷모습 보이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찬송 몇 장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뭐 뒷모습 보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은, 열린 자세를 항상 유지하고 손의 움직임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강단을 짚거나 강단이 있으면, 강단을 짚고만 있기가 좀 이상합니다. 가볍게 짚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서 짚으면 그거는 그렇죠. 적당한 어깨 넓이로 짚는 상태. 그다음에 손의 움직임은 그러나 짚고만 있지 말고 밑으로 모으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손가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강조. 네. 자유롭고 편하게 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듣는 사람도 돼야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듣기가 경청입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되도록 누구와 상담하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이입, 이 양반이 감정이입을 나에게 같이 공감하고 있구나,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요. 네.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려면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들어야 되고, 잡소리 내지 않는 거. 네. 그다음에 3명, 2명 이상일 때 옆 사람과의 속삭임, 특히 이거는 화자의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설교를 내가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교인 둘이, 그것도 그냥 대놓고 뭐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얘기해서 저 내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어느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의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조하리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조하리의 창, 이 4개의 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아입니다. 자아. 조하리라는 사람이 이게 만든 건데, 이 자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가 아는 자아를 가지고 있고, 왼쪽 위부터 다른 사람도 아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픈 마인드입니다. 열린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남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블라인드 에어리어. 그 다음에 자신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이건 숨겨진 창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의 창, 언노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자, 어느 것이 되고 싶으세요? 어느 창 속에 계시고 싶으신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보고 사람을 믿는데, 어떤 이는 사람 보고 사람을 안 믿습니다. 이게 되게 가벼운 얘기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수많은 것들, 너무 많은 얘기를 오늘도 했는데요. 이게 강의가 6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시킨다고 시켰는데도 이렇습니다. 좌우간. 어떤 이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습니다만, 어떤 이는 사람 보고 사람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표현에 대해서, 표현과 스타일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같이 고민을 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실천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100% 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구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겨주신다면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도? 제가 일부러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 질문을 안 하실까 봐서 오늘은 제 얼굴도 꺼놓고 했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없으세요? 저 시간이 늦어서 빨리 끝나고 싶으신 거죠? 예,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질문하시기 어려우시고 좀 쑥스러우시면은 따로 따톡에 제 이름을 클릭하셔서 따로 1대1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메일도 한번 나갔던데 그것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소통, 오고 가는 것을 배우는 자리에서 소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고 다음 강의는 5강 사람의 마음을 읽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못 읽는 언어들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 시간을 나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다 말다 하면서 오면은 세게 오고 안 오면은 어떻게 비가 부슬부슬 오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온다니까 비 피해 없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하시는 모든 사역 일 위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